앞으로 좀 10월, 11월, 12월 가면요. 계속 요동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 3연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기, 저거들 있잖아요. 이석기하고 한명숙까지. 저거들은 두 명, 두 놈, 년, 우리는 한 분.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참. 사면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네, 저거들 말이고. 자유부인님, 안녕하십니까. 자유부님 반갑습니다. 자유부님 인천에 사시나 봐요. 네, 그러신 걸로 저도 채팅창에서 언뜻 봤어요. 조사받으러 가니까 인천에 오셨군요 하시는. 네네네. 네. 자유 남편님하고 우리 그 방송을 보셨다는데. 그러세요? 네. 참 감사하죠. 감사한 일. 네. 네. 짱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 강남 성모병원 계십니까? 예, 이주호님 반갑습니다. 하이소님 들어오셨네요. 네, 하이소님 오셨네요. 하이소님 반갑게 인사해야죠. 하이소님 반갑습니다. 하이. 청라에 사신다고 자유부님. 청라.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유 변호사님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고발인 조사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특검이 가능할지 아니면 특검도 이런 이야기예요. 상설 특검이면 좀 빠른데 그냥 특검을 해서 다시 법안의 절차를 밟고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이가 좋아할 거다. 왜냐면 대선은 지나가고 나서 특검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권력이 만약에 어둡게 되면 뭉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검찰을 하게 돼도 검찰에서 저그 정권들 필요한 놈들은 소속 뺀다. 그리고 걸러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문가로서 그 말씀 좀 먼저 해주십시오.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정치인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했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 주장에 맞춰서 누구도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게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물론 속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어떤 특검이든 결국에는 시행이 되는 건 맞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고발이 뭐 다수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한 것뿐만 아니라 첫 고발이죠, 근데 이성수 변호사님. 네, 권순일의 고발건은 저희가 처음이죠. 그래서 고발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가 개시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대검찰청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고발인 조사를 들어가면서 다시 추가로 3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들은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당까지 다 끝나고 이 건들은 모두 다 같은 경제범죄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고 이미 시작이 되고 이미 시작됐고요. 이성수 변호사님 지금 유 변호사님께서 23일에 조사 고발하시고 추석 지나서 얘들이 분석을 하고 27일 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빨리 고발인 조사를 불렀어요. 네, 아십니까? 네, 제일 빨리 고발인 조사를 불렀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 압수수색 10군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압수수색 다 들어갔습니다. 10군데 다 들어가고 그 누굽니까? 유본부장인가 성남개발공사 이재명이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놈은 지 집에서 창문으로 핸드폰을 던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20분 동안 문 따는 거 버티다가 핸드폰 던지고 밑에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받아가 도망가고 아이고 별일을 다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유성수 변호사님이 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모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3일인가 23일에 이제 유승수 변호사님과 이 문수정 변호사님과 이명규 변호사 국민특검단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니까 추석 동안 분석을 하고는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당이 바로 됐지 않습니까? 이 배당이 되면서 누구를 불렀냐면 유승수 변호사님 고발인 조사 27일 오전에 오라고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초 고발인 조사인데 그리고 오전에 또 누굴 불렀는지 압니까? 바로 이번에 신문에 들어서 정모 회계사
이번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설계한 정무 회계사와 남모 변호사와 김만배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무 회계사를 유승수 변호사님 고발인 조사하는 날 내사자 참고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피의자로 바뀌겠죠. 불렀답니다. 불러고 같은 장소 원래 아시죠? 검사실에서 받으셨습니까? 수사관 있는 데서. 네네. 그 사람은 그 가서 받았어요. 그 같은 층이나 위층에 영상조사실 있죠. 네네. 철문 있고. 네. 네, 거기서 받았는데 유승수 변호사님이 그걸 끌어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어요. 고발인 조사 받으시고 지금 3일 만에 지금 그 9명인가 검사 더 붙이고 여기 뭐 특수 그쪽에서 2명 더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는 조사팀이 됐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 이제 특검도 뭐 특검을 해서 뭐 여죄를 밝히고 뭐 더 예. 핵심에 근접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지금 검찰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들어가 있고 경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구도가 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수사기관에서 나온 증거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했을 때 아니면 묵과하면서 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방향으로 함부로 결정하기 힘들다. 사실 그런 방향이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정권 말기라거나 또 그리고 또 향후 이 사건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예. 결론이 나는 게 희망이자 예상입니다. 맞는데 네. 이제 권력은 문재인과 친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낙연 쪽, 그리고 민주당 주류 쪽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세라고 하는 좌파 쪽에서의 세력이 바로 이재명 세력. 그쪽 세력이 이제 또 되고 나면 문재인도 가장 가만히 안 놔두겠다. 원래 이재명의 기반이 그잖아요.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그 성남에서 이제 약간 국제파도 연관이 돼 있고 네. 이번에 아수라 영화하고도 너무 겹친다고 김성수 감독이 이걸 진짜로 이재명의 고향이 안동이다. 네. 그리고 성남시의 시장이다. 안남시. 네. 그래가지고 막 은수미도 이제 은시잖아요. 근데 비서실장하고 회계사가 은실장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러면서 검사도 나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데 이 은수미도 사실은 순수 민주당 쪽이 아니고요. 을지로위원회 하듯이 맨날 노동 쪽입니다. 그래서 성남은 지금 계속 지분이 이제 그쪽 이재명도 사실은 민주당 정통파가 아니고 통진당 민노당 멤버 쪽에 있다가 이제 성남시 단일화하면서 경기도는 민주당이 주고 단일화되고 성남시는 이제 제가 받은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요 이 변호사님 좀 주술하고 역학하고 우리가 말하는 무속, 귀신, 마귀, 사술 이런 거랑 연관이 좀 돼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글자하고 천화동인이라는 글자와 거기다가 거기에 그 대자와 동자 이거를 대동사회라고 해가지고 또 대동경제로 지금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대동경제로 해가지고 대선 이슈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걸 시진핑이도 이재명이 말하기 전에 대동경제, 대동사회로 준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가 준공한테 잘 빌라고 대동사회, 대동경제를 따라할 수도 있고 그 부정선거라든지 준공에서의 영향력이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역의 뜻인데 화천대유와 또 천화동인이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이라는 땅이 그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이걸 뭐 우리 주역에서는 또 5개 기운에다가 토일을 더했다는데 또 원래는 월화수목금요일은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제7일 그죠? 그렇게 있는데 동양과 서양에서는 각자 쓰고 있는데 이 화천대유의 화자가요 불이랍니다. 불로서 하늘을 동하게 만드는 거고 하늘의 불을 훔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천화동인에서도 사람들을 이제 이 화천대유는 하늘이고 천화동인은 땅 쪽에서 이제 다시 또 불을 한 번 더 훔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뜻인가요? 예, 이게 뒷이야기가 이게 있다면 이재명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이재명이를 성남시장 만들었으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로 만드는 부를 하나 훔치자. 하늘의 부를 하나 훔치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으로 만드는 하늘의 부를 하나 더 훔치자. 그게 천화동인고 하천대유. 불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불이라든지 이 하늘이 대통령은 하늘이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어 주신다 치는데, 근데 이재명이는 뭐냐면 역술가 뭐 뒤에 뭐 주변에 윤석열이도 기억나십니까? 긴수염 할배 머리 묶고 네. 그 할배가 막 이 말해라 저거 해라 네, 몇 년 후에 니는 대통령 된다 이랬다가 그런 거 참 좋아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억지로 어떻게든 미신과 어떻게든 사술과 어떻게든 귀신과 주술의 힘을 이용해서 혹세무민을 하고 뭔가 또 대보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들이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 대장동 터를 기반으로 삼아서 불을 두 번 훔쳐서 이제 왕이 되겠다. 예, 이렇게 간 건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릇이 안 맞으면 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변호사님은요, 제가 지금 제목을 화천대유의 기승전결로 해놨는데 네. 네, 화천대유의 기승전결이 유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 결국에는 예.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다. 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예. 그때 고발을 추가로 3건을 더 했는데요. 예. 어처구니없게 예. 저희가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예. 기자회견 9시에 한다. 예, 예. 고발인 조사와 고발 접수 3건에 대해서 곽상도, 원유철, 박영수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 고발장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9시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자를 다 돌렸습니다. 기자단에. 예. 그리고선 9시에 갔더니만 뭐 완전히 북새통인 거죠. 예. 북새통이어가지고 또 참 많이 오셨네? 그러고서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 그때 같은 시간대에 예. 또 고발이 있었던 겁니다. 예, 고발. 동시에요? 예, 그게 바로 어처구니없게 요거는 23일날 권순이를 고발한 고발장. 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걸 하시고 나서 27일날 그 회계사가 쫄아가지고 이 뉴스를 보고 회계사가 쫄아가지고 이제 시작됐구나.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털어야겠다. 그리고 플리방해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받은 게 이 가운데 요 고발장을 갖고 있는 이분의 매서운 눈초리에. 아닙니다. 저기 다 같이 하셨죠. 그 회계사가 네. 이제 이 방송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단호하다. 이 가운데 사람이 너무 단호하다. 이제 이래서 이제 온 거예요, 진짜. 저 사진에 이제 왼쪽은 이제 고영일 구명명당 부대표님이시고 변호사시죠.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이 고발을 접수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신 문수정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고발을 했었고 예. 이제 27일은 이제 또 다른 고발이 있었고 맞습니다. 근데 어처구니없게 이재명 쪽이라고 보여지죠. 이재명 쪽에서 비례대표 무슨 의원이 있던데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관심도 없죠 사실은. 근데 고발장을 들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라고 이제 먼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길래 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만 지켜보고 제 옆에는 또 애국 시민들이 한 2-3분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재명 쪽 고발이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곽상도를 고발하는. 이재명 측에서 곽상도를 고발하면서 이것도 당당하게 무슨 뭐 뇌물죄 이런 거 고발 못하죠. 다른 것들도 막 튀어나올까봐.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측에서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수하러 왔나 생각했더니만 자수하러 온 게 아니라 고발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계시던 그 시민들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욕을
네, 예. 아니, 모욕이라는 게 아니고요. 욕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난을 막 했죠. 당연히 네. 비난받아 그렇죠. 마땅하고 네. 누가 누굴 고발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뭐 등등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움찔하죠. 사실은 그냥 기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막 분노를 막 토하시니까 움찔해가지고 웅얼웅얼 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계속 그치지 않았고요. 또 9시에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유튜브 애국 유튜버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예,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셔서 저도 봤습니다. 그 이재명 쪽 그 고발의 위선 고발이죠. 사실은 위선적인 고발의 현장을 생생히 담으시고 심지어 이제 우리 곽은경 TV님 질문도 하셨죠. 이재명은 고발 안 하고 왜 지금 곽상도 고발하냐 너네가 하니까는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쫓기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그 장면이 잘하셨네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기선제압도 했고. 네, 저희 그 진짜. 애국 시민들 우파 애국 시민들께서 혼쭐을 내줬습니다. 혼쭐을 내주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한 이 세 건의 내용도 기사를 안 쓸 수가 없는. 왜냐면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가 진실이 아니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죠. 기자들도 알고. 예. 그래서 더 이슈가 된 거죠. 저놈들 좀 찍으려고 자빨들이 많이 왔다가 같이. 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저는 운이고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수 변호사님이 진짜 해내셨다. 그래서 그날 그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가운데. 아니 그거는 상관없다니까요. 가운데 멋있어요. 진짜 세 분이 지금 진짜 이 대선 판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구하게 됐어요. 진짜 작은 나비 날개짓인데 첫 고발이고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진짜. 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간단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또 쉽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유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지하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성남 대장동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뭐 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시행사 해가지고 토탈 이제 그 사업을 주관하는 성남의 뜰이라는 데가 있죠. 성남의 뜰이라는 데가 있고 그 개발 사업 시행사의 이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구조처럼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과반, 50%죠. 과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칭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는 거죠. 하나 컨소시엄,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있고 그래서 이게 30 더하기 13 뭐 이 정도 됩니다. 43.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천화동인 1부터 7호가 이제 지분을 또 갖고 있고. 근데 너무 작아요, 그죠? 네. 천화동인 1호부터 6호까지가 6%밖에 안 되고 화천대유가 0.99. 예,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실제 이제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구조 참여에 있어서 이제 메리츠가 사실은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넣었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저 하나 컨소시엄하고 이 메리츠하고의 그 심사 과정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문수정 변호사님이 아주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졸속으로 심사가 됐다부터 시작해서 메리츠가 더 유리한 조건인데 도대체 하나 컨소시엄이 왜 들어갔냐 뭐 등등. 그리고 그 내부 라인들이 다 들어오고 심사위원도 지인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부실하게 심사가 됐고 부실한 심사라는 게 저 기업들에게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는 부실한 거죠. 그래서 저 기업들이 큰 이익을 챙기게 되는 구조를 가지면서 시행사 지분 구조, 지배 구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11년도에 이제 이 부분도 문제인데요. 성남시가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을 했는데 공공 개발 방식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신의 한 수다 뭐 어쩌고 하면서 마치 이 자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지만 이제는 다 밝혀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돈 먹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먹을 수가 없죠. 맞아요. 성남시는 개발공사는 배당을 제한선을 잡아버리고 아무 돈 많이 벌더라도 거죠. 그런 식의 특혜를 줬는데. 그리고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고 화천대유를 포함하는
천화동인 1부터 7호를 모두 다 포함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특수 목적법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SPC로 설립이 돼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거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하게 넘기면 그 차익을 먹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과연 적절하냐? 왜냐하면 해당 그 차익이 크면 클수록 이 보상이라는 것은 요 말씀이시죠? 졸속으로 이뤘을 가능성이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유 회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입니다. 주주 구성.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1%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슈가 되는 이유는 지분에 비해서 배당 이익금이 너무나 엄청난 거죠.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1% 그러니까 5천만 원 자본으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한 주인데 1,830억 원 이상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이재명이가 선을 잡았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이 개발되는 모든 수익들은 주변 지분들이 다 가져가는데 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다르게 둔 거잖아요. 우선주는 배당 상한을 만들고 이 보통주는 배당 상한을 얻게 해서 남는 건 다 노다지로 다 퍼가는 이런 일이 보통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특히나 논하는 사업에는 저런 식의 우선주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우선주의 지분이 전부 납니다. 90 몇 퍼센트예요? 지금 93%입니다. 93%가 2천억도 안 돼요. 배당이. 이재명 쪽에서 초반에 이제 변명한 내용이 뭐냐면 초반에 변명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과격 이재명 지지자? 아무튼 다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지지자는. 근데 초반에 이야기한 게 저 성남의 뜰을 통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최대한 성남시가 환수했으니 성남시에는 이익이 되고 오히려 저 투자자들은 많은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본인이 제한을 했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저 지분 구조나 배당금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그 제한이 더 문제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만약에 그걸 유본부장이랑 그 설계자하고 내부자잖아요. 그게 나머지 회계사하고 지금 변호사하고 다 이게 맞아진 걸 이재명이가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각을 결정 내려주면 그거는 정말 특혜 아닙니까? 물론 저기에는 이제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가져가는 지분을 보십시오. 저 이익금을 배당금을 실제로 보면은 현저히 다른 곳에 못 미치는 겁니다. 50%의 지분을 갖고 이익의 일부만 가져오는 1%당 한 36억 정도 됩니까? 맞죠? 그리고 얘들은 잠깐만요. 얘들은 지금 1%당 500억 맞나요? 500 몇십억, 550억이. 와, 570억이다. 대박이다. 진짜. 1%당 570억. 6으로 해도 이것도 570억. 1%당 570억. 대박 아닙니까? 대박입니다. 와. 제가 5천만 원 넣고 570억. 5,700만 원 넣고 570억. 그러면 저 이제 불법성의 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 돈을 많이 가져간 게 더 불법하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유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잠깐 노래 좀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 변호사님 지금요 보면 그 좌파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건들 보면 그 좌파들이 게이트를 터뜨리면요, 그 자기들 몸통을 숨기기 위해서 꼭 잔챙이 우파들 있지요. 그걸 작업할 때 꼭 넣습니다. 끼워 넣어서 2% 금액이 한 2% 되는 늘 공식이 98% 저희가 먹고 2%를 늘 우파나 뭐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좀 허접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을 끼워 놓고 이 탐욕적인 놈들을 나중에 터지면 이놈들을 터뜨려가지고 야 이놈들이 해먹은 거야. 야 우리 5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얘 50억이 문제야. 그렇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공식이 똑같아요. 그 LCT도 마찬가지고 뭐 나머지 예전에 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인 게 다 뭐냐면 2% 정도를 우파,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그렇고 2% 정도를 우파한테
그 가짜 보수들한테 썩은 고기 찌꺼기를 주워 먹는 들깨들한테 주고는 하이에나들은 저희끼리 잔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몸통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이재명이가 사실은요, 대법원 근데 판결에서 아마 자살당했다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 판결이 유죄가 났습니다. 그 있잖아요, 뭐 박원순 비슷하게 산에 물려가가지고. 자, 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왜냐면 이재명이가 터지고 이재명이가 권력에서 이제 물러지든지 내가 가만히겠다고 부르는 순간 이재명이 뒤에, 혹시 아십니까? 이재명이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습니까?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원로들이 있어요. 그 원로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한명수 와이프고요. 뒤라기보다는 거의 자양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가장 서열이 대한민국에서 높다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쟤 안 되겠다 하면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노회찬이 뛰고 원숭이가 갑자기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넥타이를 달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이걸 넘겨낼까? 근데 지금 제일 왼쪽에 정영학 회계사라고 있죠. 천화동인 5 소유 사업 계획서 등 작성한 이 작성자 설계사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분이 유승수 변호사님이 23일날 고발장을 낸 게 방송에 KBS에 타고 하면서 이 사람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일날 간 겁니다. 전화를 조율을 해서 27일날 고발이 오니까 니도 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우파에서는 이런 걸 알려요. 유승수가 해냈다 이런 거. 유 변호사는 겸손하셔서 유승수가 해냈다 이런 거 막 타이틀 달고 안 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변호사가 그랬다면 이걸로 막 모든 유튜브 다 다니면서 인터뷰할 거예요. 내가 정영학 회계사 끌어냈다 이러면서. 네, 뭐. 제가 지금 정보를 말씀드리죠. 유 변호사님은 그것도 유 변호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사람들과의 차이인데, 자, 여기서 보면 조현성 변호사, 천화동인 6호, 박경수 전 특별검사, 화천대유 고문, 강찬호 전 검사장, 화천대유 자문역인데, 이 당시에 처음에 이제 이 정관계 로비를 남욱이가 할 때 구속이 좀 됐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대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가 됐어요, 나중에. 무죄를 풀려났습니다. 이때 정영학 회계사가 한번 쫄았대요. 그리고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덤탱이 쓰겠다 해서 18년, 19년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그러니까 이 김만배하고 지금 유동규하고 남욱이 좀 입맛 이상하다. 그때부터 19년부터 거리를 뒀다더라고요, 정영학 회계사를. 근데 정영학 회계사는 이제 그때부터 회계사들이 꼼꼼한 거 아시죠? 차곡차곡 자료를 모은 게 녹취록 19개, 음성 파일, 사실 녹취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양심선언,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가 차명 자산인데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그리고 유교사님 그거 아십니까? 얘들이 왜 이런 사건 터트릴 때 정영학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내 살려주세요 하고, 이게 우리가 범죄의 딜레마랍니까? 뭐 죄수의 딜레마. 그러니까 빨리 온 놈 빨리 봐주고, 두 번째 온 놈 빨리 순서대로 들어와. 그러고 또 딴 방에 각자 불러놓고 따지기도 해가지고 답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입을 담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 정영학이 이미 풀어버렸어요. 아니, 정영학의 기준에서는 뭐 이게 굳이 뭐 죄수의 딜레마로 해당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 중에 누구라도 입을 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가 먼저 뛰어나온 거겠죠? 네, 그럼요. 하나도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검찰이 참 김만배가, 유 변호사님 고발장 후에 김만배가 또 조사받은 거 아십니까? 내사자로. 근데 이 김만배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니까 정영학이 튀어나온 것도 있긴 있어요. 검찰이 좀 압박도 줬고, 야, 너 고발장 들어왔다. 유승수라는 변호사와 문수영 변호사 고발장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러면 정영학은 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연락은 계속 검찰이 하는 중이실 거고. 그리고 그다 김만배가 튀어나오니까 정영학이 아차하고 내가 빨리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승수가 해냈다. 유승수가 해냈다는 제가 대신 말할게요.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자, 해냈다. 이런 거는, 자기들은 단독 특종 이래서 샀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갑시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재밌는 건 유 변호사님, 역대 좌파들이 특히 잘했지만, 그 실소유가 아닌 사람들이요,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가 이제 실소유주가 대선이라든지 혹은 돈을 써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돈을 현금화 좀 해야 되겠다면 지금까지 그걸 관리하면서 관리비도 없고 수입차도 몰고
몇십억씩 현금 들어오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 있다가 가족들도 막 좋잖아요. 근데 있다가 이제는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야, 니 지금 맡겨놓은 거 현금화해라. 주식이면 팔고 건물이면 담보대출 이빠이 땡겨서 언제까지 현금해서 만들어서 갖고 와 이러거든요. 트럭 스타렉스 어디 갖다 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정영학 회사 같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족이 걱정이 되고 남모 변호사는 아예 튀어버렸잖아요. 그냥 미국으로. 이런 놈들은 이제 아예 돈 다 챙겨서 가겠다 해가지고 튀어버린 놈인데 정영학 회사 같은 경우 한국에 남아서 이 사람 남욱 이제 선수고 한번 구속도 됐으니까 미국으로 튀었고 이 정영학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온 것 같아요. 늘 보면 공식이거든요. 이 차명계좌가 유력한 권력자나 정치인이나 정말 이 사람은 이 차명계산이 있다는 거 알려지는 순간 재벌이나 구속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유력 정치인들. 그러면 그게 돈 관리해주는 사람들은 재벌들을 어떻게 나중에 목줄 잡아가 차명계좌를 자기 걸로 만드는 줄 압니까? 어떻게 만나요? 경찰에다 신고해버려요. 이 사람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신고하면 재벌을 부르지 않습니까? 재벌 먹었다 그래. 야, 이 유승수 변호사가 갖고 있는 이 빌딩 100억 원짜리 이거 유승수 변호사가 자기 거 아니라는데 니 거 맞아? 부르면 재벌이 뭐라 그래요? 난 내 거 아닙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니 거 아니라고 확인 딱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유승수 변호사라는 분이 100억을 이제 챙겨가지고 이제 청구 암살만 안 당하면 서서히 빼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으로 유유하고 가고 이제 재벌들을 이제 속았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 건물과 재산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갈등이 났대요.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가 어떤 갈등이 났냐면 이걸 현금화 어떻게 시켜줘야 되나 실소유주한테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거는 남욱은 내 거 다 챙겼고 유동규나 이런 사람 회사 차려놨고 이걸 지금 내 거를 왜 다 줘야 되지 않아서 이 갈등이 생겼다더라고. 배분 방식에 대해서. 야, 정영아 니는 많이 줘. 니는 그냥 50억만 챙기고 다 줘. 근데 남욱은 1,000억 챙겼어. 이 평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영아가 내 안 되겠다. 그냥 재벌들이 하는 방식. 이 회계사들이 아시죠? 이 썩은 고기 정리 잘하는 거. 재벌들이나 이런 오랜 경험 있는 사람, 건설 투자 개발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 쓰레기 정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채를 딱 분해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이 회계사가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회계사가 이번에 슬쩍 던지면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추측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실소유주인데 이 사람이 이 재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 거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그죠? 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부는 추징당할 수 있겠죠. 일부는 몰수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은 것들이 몇십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몰수당을 뺏기지 않고 이 사람께 이제 생기고 이 사람은 벌을 덜 받기 위해서 내 거 아니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정영학이 그걸 쓰면서 머리도 쓰면서 먼저 달려가서 형량 집행유예를 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요. 그래서 지금 치고 들어가니까 멘붕이 왔다. 그리고 공수처도 열받아하고 경찰도 열받아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열받아하는 게 유 변호사님이 하신 그 수사 처음 들어간 검사 무슨 부지요? 우리 형사 경제범죄 형사부. 그게 이제 특수팀으로 늘어버려 커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유 변호사님 그 특수 수사팀을 키워줘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 3일 사이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27, 28, 29, 그러니까 30일. 근데 유 변호사님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잘 보고 분석하고 또 다른 데서 이야기 듣고 정보 취합하니까 유승수 변호사님이 문수정 변호사님이 은근히 뒤로 가다가 발걸음을 잡아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큰 거 하셨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섀도우 복싱 겁주는 섀도우 복싱도 섀도우 복싱이고요. 그 좌파들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지상파에 다 알려진 것도 그것도 어쨌든 공이고요. 맞습니다. 실력이자 운도 다 능력이에요. 그런 일이 좀 생겼다니까. 저희가 처음에 고발할 때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순이를 제일 먼저 고발을 했죠. 권순이를 고발할 첫 번째 이유는 그때까지 나온 사실관계가 급여를 받고 직원으로 근무했다거나 이 사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권순이 저 사람의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그 이력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고 그렇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연치 않은 게 아니라 몰상식한 이런 행태를 보였죠. 중앙선관위장은 못 그만두겠다. 대법관은 그만두도.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화천대유 고문으로서. 근데 결국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할 때 누구도 권순일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깃털이든 꼬리든 아무튼 잡았을 때 그 몸통이 서서히 보이는 거죠. 누가 뭐 고발을 할 때 이미 이 사건의 몸통이 보여질 거다, 드러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충격적인 것은 박영수는 충격적이지 않은데 이경재 이런 우파라고 생각했던. 근데 곽상도, 원유철은 사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원유철은 또 살펴보니 경기도에 부지사를 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부지사가 지금 또 다시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네, 그렇다고 맞습니다. 한다면 뭐 이거는 권순일 본인이야 내가 이 사건의 몸통이니까는 비호받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기서 본인이 제일 꼴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맞습니다. 또 이재명이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이재명의 이제 석연치 않은 대법원 판결 순서 5대5에서 마지막에 권순일이 아까 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판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줘놓고 이번에만 무죄 취지로 준 거. 그리고 대법재판 연구관들이 무죄로 취지로 의견을 올렸다가 권순일이 막 잔소리하고 뭐라 하는 여론을 만드니까 다시 유죄 취지로 올렸다는 거.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고 50억 약속 클럽에 이놈도 들어가겠다는 거. 그리고 그 사건 이재명 무죄 사건은 사실은 그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 한 번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이잖아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 판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은 심지어 이제 우리가 뭐 변호사가 되든 뭐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시험 볼 때도 그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향후에 몇백 년 동안 지침으로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뭔가 부적절한 처사가 있었다면 이건 뭐 양심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짓거리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 변호사님 이 기서 보면 이 역술인도 뒤에서 배경이 있고 김부선은 또 그 말을 하대요. 밑에 점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점이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점이라니까 이재명이가 억수 좋아했다고. 대통령점이라는 게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래 말했대요. 제주도에서는 이게 대통령 될 점이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억수 좋아해서 그러면 떼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아마도 안 뗐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제 김부선 씨 1조 원을 건다 뭐 이런 말까지 있던데 이렇게 미신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대선 주자라는 놈이 대한민국을 섬기겠다는 인간이 미신을 믿고. 그러고 유 변호사님 제가 작년 이제 목요일 토크 방송에서 유 변호사님 그때 안 보셨을 텐데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공이 개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공이 개입을 하는데 중공은 아직도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불법으로 행행하던 인신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속인들 주술사들이 이 흑마술이나 그 심한 거는요, 그 영혼을 악귀나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막 아기를 독에다 다져놓고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그 비명 에너지와 그렇게 죽어가는 걸 귀신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거나 또는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큰 마귀들 있잖아요. 그런 악귀들 마귀들한테 하나의 혼을 주면서 이제 소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점쟁이들이나 구슬 악한 어두운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공에요. 인신제사라가 아직도 중공에는 있답니다. 중공에는 사람을 죽여도 인구에 등록 안 된 인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도 공안이나 뭐 사회주의고 하다 보니까 뭐 실종되면 그 덮어버리면 권력자들이 덮어버리면 인체의 신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장기 적출을 해도 인체의 신비전. 권력자의 그 상대의 척을 잡았다. 그럼 나중에는 제거할 때 인체의 신비전에 떠당긴다고 이번에 한번 뉴스에 나왔었고, 임신한 상태로 인체의 신비전에 권력자의 와이프가 걸려가고 대노해서 저거를 육포더라 옛날에는 그랬는데 젓갈을 담아냈는데 요새 인체의 신비전에 보내라.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 예. 들어봅시다. 개인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자, 캡처 준비하세요. 아니 무슨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 간암이셨어요, 간암. 제가 한번 언제쯤? 대표님한테는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게 뭐 한 2000 몇 년도죠? 예. 아. 2000 간암이셨는데 예.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 됐는데 예. 간 이식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장기를 매매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기증자 도너가 예. 도너가 밝혀져서도 안 됩니다. 네. 실제로는. 또 꿀때를 생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이용원 대표님이 저한테 간 이식을 해주시겠다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이 표면상 그래도 협박을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반대로 협박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증이 잘 안 됩니다. 기증이 잘 안 되고 예. 가족들끼리만 좀 예. 이게 좀 허용이 되고 아니면은 아, 실제 이제 뇌사 예. 상태에 빠져서 예. 장기가 바로 적출되거나 이렇게 돼서 예. 장기를 그냥 정말 이 순번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예. 받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예. 예. 근데 저희 아버지께도 이 예. 뭔가 브로커 비슷한 접근을 했어요? 예, 접근을 해서 중국에 가면은 중국 가면은 예.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신선한 간이. 네, 2천만 네, 원. 그냥 10대, 20대, 30대 신선한 간. 술, 담배 안 하고. 네. 맞아요. 2천만 원이라고 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가 만연해 있죠. 중국 쪽에. 예전에는 850 탄압할 때는 짱점인 때 장기 적출이 횡행했다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위구르족이라든지 반대 인사들 티벳에서 뭐 하는데 별로 언론에서나 살 수 없는 유명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잡아가 수용소에 뒀다가 괴롭히다가 죽으면 바로 그냥 데리고 가서 신선한 장기를 빼가지고 이송해 간다지 않습니까? 이번에 혹시 그때 제가 이 방송 안 할 때죠. 유 변호사님 이번에 지하철 수몰 사건 아시죠? 짱저우에서 홍수가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하철이 수몰돼가지고 6,000명 이상 죽었는데 근데 200명 죽었다 했고 네. 그 다음에 진관터널이 가다는데 그 진관터널 안에 8,000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 10몇 킬로가 되고 차량 대수를 끄집어낸 걸 계산해 보니까 다 익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그 영상을 몇 개 찍은 게 있어요.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만 눈에 이렇게 거즈가 돼가지고 벌겋게 피가 다 젖어가지고 그 의사들 하는 장면들이 뭐냐 안구를 다 적출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공안한테 허락을 받은 커넥션이 되어 있는 의사들 병원에서 와가지고 장기회사에서 막 적출해 가는데 눈이 다 피가 완전히 이래다가 거즈로 거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안구를 빼면은 더 신선한데 이게 하루 정도 지나도 안구는요 빼가지고 각막을 살리면 되기 때문에 그 살균 처리를 한번 한답니다. 소독하고. 그러면 이걸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것도 각막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때 몇백 명의 안구를 젊은 여성들 위주로 사진들이 돌더라고요. 누워가 지하철에 다 있는 거. 눈 사이로 피가 질질 흐르고 거즈 덮어놓은. 그게 중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래서 네, 하이소님이 이제 뭐 온 가족이 이제 걱정 많으셨겠어요.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그 자체가 너무 괴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 죽여서 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재간이 되게 컸어요. 그때 당시에. 간이 부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형보다 이제 재간이 더 커서 그때 이제 간이식을 그때 해드리고. 유 여사님 간이식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적어줬죠. 제가 기증자죠. 아니 이런 미담이. 아니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내일 속보 이순수 내일 대선 출마선언. 아니 그래서 이게 대박이다. 제가 말씀 안 드렸었어요? 간이식 네. 아니 아버지 간이식 수술까지만 들으면 유승수 변호사님 직접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형하고 저하고 이제 형이 저보다 덩치가 더 큰데, 근데 이제 제가 더 간이 커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기는 얼마나요? 그럼 진짜 나중에 후유증이라는데 그 직후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는데 회복 그때 순간 다 하셨습니까?
와, 효자 중에 대박 효자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잘생기고, 꽃미남에 사람들 구하고 이유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아니,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사실 평생의 효도를 다 했어요. 진짜로. 와. 그래서, 아니, 제가 궁금한 간을 그래서, 네. 이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휴유증 없이 했어요. 간이 어떻게 되겠냐면, 굳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경과찬데요. 이런 거 듣고 싶어요. 아니죠. 요 다음 이야기 제가, 대한민국의 가짜 정치인들이 점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구슬에서 중공에서 해와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공장을 칩니다. 네, 지금도 미신을 믿기 때문에. 중공의 장기 매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 간이식은, 그 간의 크기를 100이라고 본다면, 요거를 잘라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라서 이식을 하는 건데, 이제 남은 부분이 3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랐을 때 필요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크기를 떼어내면은 이제 저 같은 도너한테는 35% 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반 이상 자르네요. 반 이상이 그래야 됩니다. 와. 반 이상.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위험하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위험하다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그래도 많이 좋은데 뭐 겁은 좀 나죠.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아닌데 멀쩡한 사람이 수술대에 눕기 시작하면 나중에 갑자기 질환도 오고 완전히 갑자기 기저질환도 생기고 이상하게 약화된 부분도 오고 합니다 원래. 네네. 근데 이게 뭐 와요.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5%만 남았잖아요. 와. 그러면 이게 2주 안에 자라죠. 2주 안에 자랍니다. 자라서 그 CT를 찍고 해서 70%가 된 거를 확인을 해야지만 퇴원이 돼요. 그렇죠. 네, 퇴원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98%까지 하고서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죠. 그래서 맞아. 98%까지 회복되는 걸 3개월 뒤에 또 CT를 찍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전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이렇게 막 장기 매매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인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린 거는 이제 저거죠. 가족 관계니까는 그렇죠. 가족 관계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의 아니면은 그냥 혈연이 아니면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입증을 좀 요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런 말씀 그냥. 그럼 지금 뭐 흉터도 좀 있으세요? 흉터 있죠. 거의 뭐 17대1로 싸운 것 같은 흉터 자국이 있으세요? 아니면 17대1로 싸워서 이런 흉터가 안 나고요. 한번 갈라야 됩니다. 야, 이런 변호사 진짜 손안 잡으시다 진짜. 아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봐. 누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미담을 막 만들어내려고 생쇼를 다 하고 진짜 잡아 빼고 있는데 그 장기 이식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와. 대박이죠, 여러분. 감동이죠, 그죠? 그래서 왜 장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을 삽니다. 사가지고, 무당이 먼저 죽여요. 그래가지고, 흑마술 비슷하게 정말 악한 옛날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금지가 됐는데, 원래는 했었죠. 아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이걸 대신 죽이면 이 노비를 대신 죽이면 산다라고 뭐 도사가 말을 하면 진짜 죽여버려. 그리고 묻어버리고 노비는 그때 생명이라는 게 권리가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신제사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독에 가다가지고 막 정말 부모 없는 아이라든지 훔쳐온 아이를 그렇게 제사를 하는 나쁜 정말 천인공멸 범죄가 있었는데 중공이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많이 하고 공산당 간부 시진핑이 더 즐긴다고 그러죠. 시진핑 측근들이 무슨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시진핑의 목숨을 위기를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옛날 뭐 진짜 우리 오래된 시대에 이집트에서 땅에다 같이 묻듯이 이 짓거리가 일어나는데 지금 중공의 라인들을 왜 잡으려면 지난 촛불 정권에서 촛불할 때 하객진이 나오고 광화문에 이렇게 막 중공애들 왔을 때도 일사 탁탁 불란하게 딱딱딱 서고 사라지고 보셨죠? 네. 중공은 아직도 그런 걸 믿는 겁니다. 사기 탄핵 일어날 때도 중공의 설계가 있었다는 이유. 그 다음에 이번 부정선거 총선에서도 가만히 넘기 위한 부분에서 중공의 주술이 있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 딱 주술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름이 예, 천화동이 화천대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중공이 인신 공양을 좀 했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중공에서 인신 공양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건 나왔고, 또 미국에서 마녀협회라고 있더라고요. 전미 마녀협회. 별게 다 있네. 네, 그래서 마녀들이 막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15일간 주술 그걸 했대요. 트럼프 떨어지라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 어쨌든 저것들 시도라는 거죠. 마귀들이나 하나님 절대자의 반대인 악귀들이나 마귀들이 그걸 좋아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혹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네. 중공도 그렇고 대한민국 아직 그런 미신들을 정치권 주변에서 많이 믿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도사들이 많고, 주변에서 이런 하천대육 정괴, 하늘의 불을 한번 훔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는 거지. 하나님이 불을 훔쳐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고요. 정말 제에게 작은 역할이라도 유승수처럼 이런 소임이라도 주십시오. 이러면 그래서 시민행동 역할을 하게 하고, 구속된 사람들 풀어주게 하고, 죽도록 투쟁하고 이런 역할을 주세요, 하나님이.